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죠. 세액공제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돌아가다 보니까 대기업 감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소득 청년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청괄 정책관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 국가 전략 기술 이번 세법 개정안 보니까 여기에 대한 R&D 투자를 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좀 더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던데 정확한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번에 정부가 국가 전략 기술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백신 3개 분야에 대해서 파격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R&D 세액 공제 제도, 그다음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일반 세액 공제가 있고 신성장 원천 기술 R&D 시설 투자 세액 공제라고 해서 조금 더 세액 공제를 많이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번에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R&D 시설 투자 세액 공제는 새로운 트랙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새롭게요? 그래서 신성장 R&D 세액 공제보다 10%포인트 인상을 하고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3% 내지 4%를 더 인상을 해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R&D 투자를 했다. 그렇게 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40%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40%. 그러니까 1조 원 중에 정부가 4천억 원을 지원을 해주는 셈이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절반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5천억 원을. 그리고 이제 시설 투자를 1조 원을 했다. 그러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0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2천억 원까지 정부가 부담을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전략 기술, 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좀 투자를 좀 더 늘려달라 이런 정부의 바람이 담겨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지원을 하게 되면 뭐 대기업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이번에 국가 전략 기술 세액 공제를 도입을 하면 연간 한 1.2조 원 정도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걸로 봐지고요. 그 중에서 대기업은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 중소기업은 3, 4천억 원 정도 지원 효과가 있을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한 8천억 원 정도 대기업에 가면 뭐 그래서 대기업에 너무 지나친 특혜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이 국가 전략 기술 세제 지원 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모두 다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요. 원래 코로나 전에는 물론 국가 간의 그 기술 경쟁 같은 건 있었죠. 그렇지만 시설 투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어떤 임금이 낮고 입지 조건이 좋은 외국에다가 시설 투자도 하고 자유스럽게 피하 구분 없이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도 있었지만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경우에는 굉장히 수요가 늘어났죠. 그렇지만 국가 간의 어떤 무역이 좀 제한되고 하다 보니 반도체 수입 불균형이 생겼고 그러다 보면은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는 부품인데 그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물품을 생산을 못하는 거죠. 그 자동차 반도체용 부품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현대차에서 생산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백신 기술은 있는데 생산 시설이 없게 되면은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 그 나라 국민들한테 백신을 공급을 못하고 생산 시설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기술이 없으면 생산을 해도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 백신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나 백신 이런 거는 국가가 이제 생존하는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또 하나는 배터리인데 배터리도 앞으로 반도체 같이 아주 그 산업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에 그런 공급망을 이제 확보를 하고 코로나 이후에 확보를 하고 이런 중요한 어떤 자원들은
우리나라 내에서 우리 국가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경쟁이 있고 네. 최소한 동맹국, 우방국 안에서만 이게 생산되도록 하자라는 어떤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기 기술 경쟁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그렇죠.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대규모 어떤 투자 지원 제도를 이번에 만들게 되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기업에 우리 반도체나 어떤 배터리 같은 경우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업들에게 세제 지원 효과가 많이 가는 게 거는 사실인데 당연하게 그렇다고 간다. 하더라도 이 백신 뭐 이런 네. 쪽은 산업의 생태계가 일단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기업의 어떤 투자가 세제 지원 효과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 후방 연관 효과라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중소 중견기업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것으로 봐지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에 기술을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그런 기술들을 고려해서 네. 기술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공제율도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소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대기업의 어떤 특혜를 준다는 그런 지적은 그런 측면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백신 같은 게 이제 국가 명운을 좌우하는 워낙에 중요한 전략 기술이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데는 좀 정부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그 당위성이 있는 거죠. 기업들에는 이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이 중요하고 이 개인들한테는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서 보니까 네. 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네. 이른바 ISA 네, 네. 이를 활용한 주식 투자에는 뭐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준다는데 네. 어떤 혜택이 담기게 되나요? 원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자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는 14% 분리과세하고 예. 그 초과분은 종합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ISA는 한 5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ISA를 도입한 이유는 예. 국민의 자산 형성, 장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ISA가 도입이 됐고 예. 작년에 ISA를 통해서 주식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드렸습니다. IS는 어떤 이제 가입 한도가 1억 원 한도가 있고 예. 또 3년 안에는 그거를 인출을 하지 못하지만 3년. 예, 3년 안에는 네. 인출을 하지 못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다른 주식 양도차 이런 것들은 다 합해가지고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종합 합산과세를 하지 않는 거죠. 예. 혜택이 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또 작년에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서 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 제도가 분류과세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내년에 2023년부터 과세될 예정인데 2023년부터요. 네. 네. 내년이죠. 네. 그런데 5천만 원까지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S 제도를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인데 IS 계좌를 통하지 않으면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니까 ISA 계좌가 더 불리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IS 계좌 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예. 5천만 원 초과라도 다 비과세를 해드리고 전액 비과세. 예, 전액 비과세. 그리고 주식 투자, 주식 양도차익을 제외한 금융투자소득. 예. 다시 말하면 뭐 채권을 팔아서 나오는 양도차익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파생 결합증권을 사고 팔아서 받은 금융투자소득 이런 것들은 다른 이자 배당 소득과 합해가지고 예. 그때부터 200만 원까지 비과세 9% 분리과세를 해드리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ISA가 일반 계좌를 통한 주식 투자나 어떤 그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돼서 네. 국민들이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기왕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 ISA 계좌를 활용하고 네,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좀 장기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전에는 작년까지는 5년이었는데 예. 올해부터 이 제도가 바뀌어서 3년까지만 해지를 안 하고 갖고 계시면 네. 인출을 안 하고 갖고 계시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기부금 세제 지원이 조금 늘어난다는데 어떻게 늘어나게 되나요? 기부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1년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약 6.3조 원들을 기부를 하고요. 예. 기부금 세액공제라고 해서 세액공제를 한 530만 명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예. 제가 기부를
하게 되면은 1,000만 원 미만을 기부를 하면 기부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네. 제가 1,000만 원을 기부를 하면은 제가 내는 근로소득세에서 150만 원을 공제를 받는 거죠. 1,000만 원, 2천만 원을 기부를 했다 그러면은 1,000만 원까지는 15%, 네. 1,000만 원 초과분은 다시 30%. 그러니까 총 450만 원을 공제를 받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올해 한 해만 기부 문화를 더 활성화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그 기부금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네. 5%포인트를 인상을 합니다. 올해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혜택이?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200만 원을 기부를 했다. 그러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니까 30만 원 세액 네. 공제를 받는데 이제 올해 기부를 하시면 4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그렇군요. 셈이 되는 겁니다. 또 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계층이 늘어난다는데 네. 어떻게 늘어나나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세 가지 가구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독 가구가 있고 예. 헛벌이 가구가 있고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이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가구마다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일정한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그다음에 헛벌이 가구는 3천만 원, 그다음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의 소득 상한 한도가 있는데 이번에 그 기준을 200만 원씩 인상을 해서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30만 가구 정도가 그전에는 탈락을 했었는데 그 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약 2,6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근로장려금은 약 4.5조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고 그렇군요. 한 43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국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 거래를 통해서 네. 세금 부담을 좀 회피하려는 시도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또 이루어진다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국제 거래는 국내 거래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거래는 국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과세 정보나 과세 자료도 우리나라 과세 당국이 다 파악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법인세율도 한 가지이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쉬운데 국제 거래는 여러 나라가 있고 세율도 다 다르고 하고 우리 과세 당국의 과세 정보를 포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탈세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OECD BEPS 프로젝트라고 해서 OECD 차원에서도 이 그러니까는 국제 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면은 저세율국에 이 소득을 이전해서 그러니까 그 세금을 탈루를 하는 거죠. 세율이 낮은 쪽으로. 예, 낮은 쪽으로 이전을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과세 정보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과다 이자 공제 제한 제도를 둔다든지 하고 이번에 디지털세 논의도 그런 측면에서의 논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해 근본 세법 개정안에 그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해외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과세 당국이 과세권이 있게 되는 것은 그 기업이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두어야 됩니다. 지금 국제 조세의 가장 기본 원칙은 고정사업장인데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면서 고정사업장이 아니고 연락사무소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연락사무소는 원래는 그 어떤 예비적인 보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보조적인 활동만 해야 되는데 그 연락사무소가 약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과세관청이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 연락사무소에 대한 과세 정보가 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를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락사무소의 기본 현황을 우리 과세 당국에게 신고하도록 이번에 새롭게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정사업장처럼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신고해놓으라. 그런 거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특정 외국법인 과세제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뒀는데 그 자회사가 저세율국입니다. 저세율국에 있는 자회사를 두고 그 자회사는 수동소득, 다시 말하면은 이자나 배당이나 사용료를 그 자회사가 받았는데 그 저세율국에서 그 세율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원래는 배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배당하는 걸로 간주해서 우리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CFC 과세 제도라고 하는데 네. 그 해외 저세율국 기준을 원래는 15%인데 15%? 이번에 17.5%로 인상을 합니다. 예.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니까 예. 25% 곱하기 70% 해서 그렇게 되면은 15%부터 17.5%까지 그 저세율국에 있는 특정 외국 법인의 수동소득도 우리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해외 부동산 신고 제도가 좀 달라진다면서요? 어떻게 바뀌나요? 네네. 지금 이제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 과세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신고하는 대상은 취득하거나 예. 그다음에 운용을 하거나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 예. 그렇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는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제도가 2014년에 도입이 됐는데 아. 14년 이전에 도입한 보유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네. 이제 신고 대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고를 하게끔 예. 내년 6월 이후에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오래전에 사서 가지고 있는 해외 부동산 이제 신고를 좀 해라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에 관해서 지금까지 고강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 정책관이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